네, 혹자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대한민국은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졌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온통 이념 전쟁으로 혼란스럽다 그런 건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단순한 이념 전쟁이 아니라 이른바 체제 전쟁이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 절대 다수는 아닌데 있습니다. 가령 러시아 대사를 했던 이인호 교수께서도 이 말씀을 하고 제가 잘 아는 장관 후보까지 오셨던 지인들도 저를 만나기만 하면은 이거는 탄핵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문제가 아니야 김 의원 이거는 체제 전쟁이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엊그제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해 드렸는데 서울대학교 그 학생들의 탄핵 반대 시국 선언문에도 대한민국은 정치적 대립을 넘어 체제 전쟁 중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민수 대변인께서 이 체제 전쟁 왜 체제 전쟁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하실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오늘 또 모시게 됐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체제 전쟁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체제 전쟁이라고 하니까 제가 사실은 이게 계엄이 되고 나서 하루 이틀 후에 이건 체제 전쟁입니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아 제일 먼저 하시기 시작했군요. 제가 아마 저나 제 기억으로는 황교안 대표가 제일 빨리 하지 않았을까 예, 싶습니다. 네. 둘이 아마 비슷한 시기에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체제 전쟁이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다들 이제 처음에 이런 반응이죠. 그러니까 네. 다들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요. 체제 전쟁입니다 하니까 계속 북한 공산당과 6.25 전쟁을 생각하시는 그렇게 거예요. 생각하죠. 예. 체제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네, 그리고 그렇죠. 한강의 기적을 위해서 우리는 북한보다 100배, 1000배 잘 살고 있다. 네. 체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맞습니다. 그 생각만 떠올리거든요. 그 생각을 하니까 지금 무슨 쌍팔년대도 아니고 또 색깔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방송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은 답변 시간이 2분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패널로 나가면. 네. 그럼 이걸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긴 그럼 해요. 이게 체제 전쟁입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깨집니다. 이 정도에서 대답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이해도가 있으신 분은 그래 체제 전쟁이야라고 하는 거고 아닌 분은 쟤는 젊은 애가 왜 저런 색깔론의 쌍팔년대 소리를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제한 토론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과는 전쟁이 달라졌다. 이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대국민 발표에서. 네. 옛날의 전쟁이 아니라 하이브리드전이다. 음. 그럼 이게 정보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업들의 자본전쟁이기도 하고 다양한 총칼을 안 든 다양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네. 그럼 이제 우리는 머릿속에 총칼 든 전쟁을 제외하고 체제 전쟁을 좀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다. 예. 네. 그럼 대한민국 체제를 통상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합니다. 네. 그럼 지금 우리는 시장경제 체제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지금 이렇게 발전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지금 저렇게 못 살고 있는 거죠. 네. 그때 당시는 누가 승리하는 체제인지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때죠. 근데 지금 70여 년이 지난 지금 예. 이미 한 20년, 30년 전부터 한 3, 40년이 지나니까 아 이승만의 통찰력이 옳았구나. 지금 80년 네. 됐습니다. 그렇죠. 80년. 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의 통찰력이 예. 이미 그러니까 3, 40년 지난 정도부터 이제 구분이 가기 시작하는 네. 거죠. 아 이승만 대통령의 통찰력이 옳았구나. 이 사람의 선택이 맞았구나. 만약 네. 이승만 대통령이 안 계셔서 이 선택을 안 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를 상상해 보면 끔찍해요. 북한이죠. 만약에 합동 선거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 국가죠. 저 우리 네. 집 거실에 김일성 초상화 걸려 있는 거죠. 네, 그럼요. 네. 김일성 초상화가 걸려 있는 거죠. 저희들도 지금 못 사는 거죠. 노역해야 되는 거죠. 네. 그 5명 이상 모이거나 우리가 체제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잡혀가는 지금 거죠. 우크라이나 병사들 네, 가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고 뭐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다. 다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뭔데라고 하면 자유주의 더하기 민주주의다. 아. 예,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한 걸 자유민주주의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자유주의와 우리는 흔히 그 두 그렇죠. 가지가 항상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네. 절대 동행을 저절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렇죠. 최근에 알게 됐어요. 네, 그럼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사실 고전 자유주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예. 근데 고전 자유주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고전 자유주의는 정치 사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체계화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깊고 넓게 새겨야 됐죠. 근데 그만큼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았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다수가 자유주의를 내려놓기 시작할 때 아니야 자유주의에 인간의 본질이 있어. 인간의 네. 존엄을 지킨 본질이 있다라고 판단한 나라가 미국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자유주의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죠. 현대 민주주의, 현대 자유주의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럼 이게 자유주의 사상에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사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체계에 가깝죠. 네. 그럼 자유주의 더하기 민주주의가 돼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이고 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경제 체제가 있는데 자 그러면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이 세 개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체제인 겁니다. 네. 네. 근데 이 체제를 전복하려거나 네. 네 그리고 무너뜨리려거나 아니면 변혁하려거나 네 변경하려고 하면 이거는 지금 체제에 대한 공격이죠. 가령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가 있는데 자유자를 빼버리려고 그렇습니다. 한다든지 네. 헌법에 자유민주주의가 있는데 자유를 빼려고 한다든지 맞습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건 이제 용어 혼란 전술이라고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전술인데요. 아, 북한뿐만이 아니라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 우리나라의 체제,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를 공격해서 이 체제를 무너뜨리면 이거는 체제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지키려고 싸우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배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이걸 지키려고 싸운다. 네. 그럼 이제 이게 전쟁인 거죠. 네. 자, 체제 전쟁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네. 총칼을 들었다고 체제 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잘 살게 만들었던 이 체제를 누군가가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리고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려는 자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6.25 전쟁 때도 우리가 이미 피를 흘리면서 체제 전쟁을 치러냈지만 그렇죠. 21세기의 체제 전쟁은 또 다른 형태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게 북한에서요. 지금 이제 또 다른 형태 총칼을 사용하지 않는 체제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데 지금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건 해방 전후부터 계속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 계속 체제 전쟁 중이었어요. 네. 그럼 이게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짧게 설명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나서 38선이 그어졌을 때 네. 야 공산주의 신봉자는 북으로 가 그리고 민주주의 신봉자는 남으로 가 한 다음에 38선을 긋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임의적으로 38선 긋고 니네는 북한 우리는 남한 이렇게 했는데 네. 당시 남한 내에도 공산주의 신봉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신봉 이 지식인들 중심으로. 네. 네, 그럼 지식인들 중심으로 굉장히 공산주의에 매료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당시에 미군정 시기예요. 이 공산주의 좌익 세력들이 남한에서 활개를 치는데 이게 미군들이 미군정에서도 통제하기가 힘들 정도로 활개를 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미군정이 이걸 어떻게 좀 강경 진압하려고 했더니 쟤네들이 대려 무력 시위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답도 없네. 이거 너무 규모가 큰데 네. 하니까 미군정이 선택했던 결정이 이승만 대통령과 당시 이승만과 김구 선생을 환국시키는 거였어요. 나라로 네. 우리나라로 환국시킵니다. 야 이거 좀 어떻게 진영 정리 좀 해봐.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얼마나 압도적인 인물이냐면 혹자들은 김구 선생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우리나라로 환국할 때 자유진영에서 난리가 났죠. 네. 막 플랜카드 걸고 뭐 환영사하고 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자유진영의 총재로 추대를 하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공산당은 어땠냐면요. 그 공산주의를 믿는 공산당 세력들은 어땠냐라고 하면 이 사람들도 환영사를 냅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에 그렇죠. 대해서. 이승만이라는 존재는 독립운동가로서 그 정도로 한반도에서 압도적인 존재였습니다. 네. 근데 그냥 환영사를 낸 게 아니에요. 주석으로 추대합니다. 아. 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둘 다 일단 거절을 하죠. 네. 근데 당시에 이승만을 추대했던 사람은 나중에 김일성한테 사형당하죠. 아. 네, 이승만을 추대했다라는 이유로. 네. 네,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38선이 갈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내에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좌익 단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네. 그리고 북한 김일성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다. 네. 자, 그럼 북한 김일성이 당시에 이거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북한 내에 있던 지금 이 공산당 세력들에게 지령문을 보냈던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진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게 우리의 가업이라고 합니다. 아. 네, 김일성주의예요. 이거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당시부터 네. 진보 민주주의라는 말을 썼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파 하는 게 김일성주의예요. 김일성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럼 김일성의 공산주의 안에 진보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신문이 발행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신문을 발행하려고 했을 때 이때도 지금 우익이나 좌익이나 먼저 신문을 발행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좌익 세력이 더 커서 좌익 계열의 신문이 먼저 발행이 됩니다. 네. 여기에서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게 진보 민주주의입니다. 김일성이. 네. 그러니까 당시에 남한 내에서도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가 되길 바랬던 지식인들이 너무나 많다. 네. 네, 그랬는데 이게 어찌됐든 38선이 갈려졌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네. 네, 북한도 별도로 수립이 됐는데 이거를 지금 공산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한반도 전체를 통일국가로. 네. 그래서 지금 6.25 전쟁 발발난 거 아닙니까? 네. 그 6.25 전쟁이 휴전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남한 내 대한민국 안에 지금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있었고 김일성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럼 김일성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을 우리가 NL 계열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이게 NL 계열이라고 하니까 국민들한테 안 와닿는 거예요. 네. 이게 모호하거든요. NL 계열이 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그럼 공산주의 뭐 그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NL 계열은요 김일성주의, 김일성의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NL 계열이라는 표현 대신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야 된다고 봐요. 네. 김일성주의 신봉자라든지 아. 아니면 북한 공산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국민들 귀에 쏙쏙 들어갔을 텐데 NL계 하니까 귀찮은 사람들은 안 찾아보고요. 그래서 그 맥이 네. 그러니까 1940년대 그다음에 1950년대 초에 6.25 그렇죠. 전쟁 네. 그 쭉 이어져 오는 우리 역사 속에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김일성주의, 북한 공산주의가 그대로 이 땅에 지금 잠복해 있다. 잠복해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주사파라고도 하고 NL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김일성주의, 김일성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인데 네. 이것을 지금 여기에 5, 60대 되시는 어르신들, 저희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선배님들은 네. 다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네. 대한민국이 1980년대 들어서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요. 네. 이 민주화를 일으켰던 거 계속 민주당이 자기네들 진보의 역사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보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이 자유를 외쳤던 거고요. 근데 자유를 외쳤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심어놓은 자유를 맛보고 나니 더 큰 자유를 원했던 거예요. 네. 자, 이것도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여기 선봉장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기 일대로 잡는 김영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보수주의자들이에요. 네. 여기에도 예. 지금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그럼 지금 이 민주화의 바람에 올라탄 게 누구냐? NL 계열입니다. 아까 말했던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 이 바람에 올라탔는데 네. 여기에서 조직을 강화시킵니다. 1987년도에 대한민국 민주화가 이룩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전략 전술이 바뀝니다. 예. 네, 전략 전술 체제 전복 전략 전술이 바뀌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김일성주의를 신봉하는데 김일성주의의 철학의 제1번이 뭐냐면요. 대한민국 한반도에 정통성이 있는 국가를 북한으로 보는 게 1번입니다. 네. 그러면 정통 국가는 북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로 설립된 북한을 정통 국가로 보기 때문에 그럼 대한민국은 정통 국가가 아닌 거죠. 그럼 이 체제를 붕괴해야 되는 거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 태어나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 이승만을 공격해야 대한민국의 건국이 부정되죠. 음. 그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해야 지금 이승만이 시장경제 체제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것에 대한 가장 뚜렷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게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까지 부정해야 지금 북한이 정통성을 갖는데 훨씬 더 한결 쉬워지는 겁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쉬워지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 악마화시키는 거고요. 이승만 대통령 악마화시키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 양대 산맥 두 거인을 존경하지 않아야 북한과 융합이 쉬운 거예요. 이 두 거인을 존경하면요.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깨트리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 두 명을 심리적으로 공격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악마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한 네. 것들이 지금 이제 그러한 내용을 쭉 이력을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발달 이력서를 이제 쭉 적어 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체제 전쟁이라고 보는 것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여전히 그 세력들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지금 김일성주의 신봉자들, 주사파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네. 이것은 지금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정치계로 많이 대거 들어왔죠. 아. 네, 대거 들어왔고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얘기했던 반국가 세력
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네.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하고 싶은 표현을 완화시켰다라고도 생각되고요. 네. 어떤 면에선 강화시켰다고도 생각됩니다. 네. 근데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의 의미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자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을 지금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실제로 좌파 세력, 그러니까 본인들이 진보라고 하는 세력들, 좌파 세력 중에 상당수는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법안들로 싸우고 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근거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이 체제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유주의가 붕괴되고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시장경제가 붕괴되면 이게 곧 체제 공격이다라고 네. 했는데요. 대한민국을 이루는 근간에 대한 체제 공격이다. 그럼 이것들은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어요. 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하필 이 시점에 비상계엄을 했을까? 네. 그럼 제가 이걸 당화문을요 한 수십 번 읽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 체제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복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느꼈을 겁니다. 본인 때는 아니더라도 네. 이게 곧 넘어간다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저희보다 정보가 많으니까요. 네. 저희보다 당연히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정보가 훨씬 많은 윤 정보가 대통령이 있겠죠. 본인 입으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정보가 이게- 많다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지금 이 글을 왜 썼을까라고 네. 본다라고 하면 야 이게 내 임기까지는 마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내 뒤에 보수 정당에서 혹은 보수 정당에서 설령 대통령이 나와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네. 이것은 지금 체제가 무너지는 걸 보겠구나. 음. 그럼 이건 나한테 이걸 보고서도 막지 못한 나한테 책임이 있겠구나를 느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무너지는 게 내 때 무너지지 않아도 이 다음 때에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걸 봤는데 근데 이걸 막지 못한다면 이건 나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3일 날 결단을 내린 것이다. 네, 아니요. 그 전부터 저는 이미 고민을 많이 했을 고민이 거라고 계속 봐요. 이어지고 예. 있었다. 이거는 지금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걸 눈으로 계속 확인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만약에 다음 대선까지 내가 이거를 막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붕괴된다. 왜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실적으로 낮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고 싶어서 낮았던 게 아니에요. 그 못했던 게 아니에요. 대통령으로서의 가업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성과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어떤 방송에서도 대통령 성과에 초점을 맞춰주는 방송이 없어요. 알려주는 방송이 없어요. 외교 성과 같은 건 정말로 대단한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제대로 못 알린 것인지 용산에서 제대로 못 알린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방송에서조차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외국을 한번 나갔다 들어왔을 때 이 대통령의 업적 자체를 잠깐 하루 하고 말았지 지금처럼 민주당이 뭐 이슈하면 일주일, 2주일, 3주도 가잖아요. 명태균만 해도 한 달 이상 방송했습니다. 네. 온 방송국이 한 달 동안 명태균 방송만 했어요. 자 그러면요 이건 당연히 부정인식이 쌓일 수밖에 없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요 아마도 내 임기 내에 내가 정상적인 평가는 받기 힘들겠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성과가 정상적으로 평가를 받고 이게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힘들겠다라고 봤을 겁니다. 자, 네. 대변인께서 지금 말씀을 쭉 네. 이어 나가실 텐데 그 앞에서 하나만 좀 네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 세력 중에 그 좌파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을 김일성주의자라고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그 사람들을 다 한 명씩 가서 물어봤을 때 나는 김일성주의자가 아니야라고 부인을 한다면 네, 제가 자, 말씀드리고 지금 근거가 없으시는 말씀이잖아요. 자 근거가 없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요. 네. 저는요 이거를 어떤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면서 저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사회주의자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 그 사회주의자라고 한 사람은 조국밖에 조국이 없죠. 있죠. 네. 네. 조국이 지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예. 지금 김진태 의원이 계속해서 물었죠. 예. 사상 전환했습니까? 사상 전환했습니까? 사상 전환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 회피하다가 저는 자유주의자이기도 하고 사회주의자이기도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사회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쟤는 대한민국 국방부 저 법무부 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되고 웃고 넘어갔어요. 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보다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요, 마르크스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마르크스 가학적 사회주의라고도 하고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 사회주의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공산주의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폭력적인 것들이 가미된 게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네. 공산주의, 사회주의, 김일성주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그럼 이건 조국 장관이요, 난 공산주의자입니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말한 거랑 똑같아요. 네. 자, 근데 압박에 견디지 못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압박에 견디지 못해서 나 자유주의자이기도 하고 공산주의자이기도 하다라고 대답한 건데 네.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 지금 본인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난 공산주의자입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라고 봐야지 합리적이죠. 네. 네. 근데 지금 네. 법무장관에 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가장 이뻐했던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인 거예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요, 국군의 뿌리를 김원봉에서 찾는 겁니다. 김원봉 공산주의자에서 찾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 신영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북한의 사상가를 얘기하고 있는 예. 거예요. 네. 자, 그러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신영복 씨가 네. 북한에 있는 사람은 아니죠. 네, 그렇죠. 공산주의 사상가를. 네. 예. 네. 그럼 공산주의자를 지금 사상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공산주의자를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공산주의자가 공산당이 국군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어느 정도 추론을 할 수 있겠다. 아직까지도 김일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구나.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단 정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집단에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좌파의 집단에도 젊은 사람들도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도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혼재돼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체제 전쟁이라고 하면은 야, 그러면 지금 설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본주의에 젖은 사람들이 이걸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친단 말이야?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야당 쪽에서 내놓고 있는 뭐 입법 내용이라든지 네. 가령 뭐 기업에 관계된 법률이라든지 또는 뭐 최근에 또 재발의를 했다는 노란봉투법 또는 뭐 상법 개정 이런 내용들의 그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면은 그런 의혹을 갖게 만든다 이런 뜻인가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제 야당에서 연결되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주적 개념을 없앴어요. 2018년도에 네. 국방백서에서 그죠? 그럼 이게 국민들이 그때 난리가 났어요. 보수 예국 시민들은 네. 야, 문재인이 지금 북한을 주적에서 뺀다 막 이랬습니다. 네. 근데 이게 처음 있던 일이 아니에요. 아. 예, 이게 지금 국민들이 잘 기억을 못 하셔서 그런데요. 예. 이게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었어요. 주적의 개념을 국방부에서 뺍니다. 아, 예, 예. 네, 빼려고 합니다. 이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이때. 근데 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 때도 있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전까지만 해도 국방백서가 매년 발간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요, 이 지금 주적 논란이 왜 튀어나오냐면요, 북한에서요, 아직도 남한의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으로 표기되어 있다라고 아주 언짢은 발언이 나옵니다. 이러고 나서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국민 여론의 눈치도 보이고 북한의 눈치도 보면서 이거를 2년마다 발간하는 걸로 바꿔버립니다. 그 해를 넘겨버립니다. 네. 발간을 안 해요. 한 해를.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노무현이 또다시 이걸 끄집어내요. 주적 개념을 지우는 거를. 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명박 대통령이 적의 개념을 다시 집어넣었죠. 이걸 또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의 체제 전쟁이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되죠. 왜냐하면 주적 개념을 흐트렸는데요. 자, 자유민주주의에서요. 자유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관용의 원칙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관용의 원칙이요. 다름을 받아들이고. 다름을 네, 받아들인다. 네. 자, 근데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 타인과 다른 걸 받아들이고 내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네. 관용의 법칙을 존재하지 않는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배척합니다. 네. 자유민주주의는요. 이론상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공산주의 지금 적이 바로 우리 38선 선 하나를 놔두고 적군이 바로 이 앞에 있는데 네. 주적의 개념을 지우기 시작한다 하는 것들은 지금 이거 하나예요. 이건 국방력을 약화시켜 왔던 단계의 지금 하나만 일면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북한의 말이 있고 나서 여기에서
따르고 있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북한에서 지금 언짢음을 표시하니까 지금 이게 지금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적이 많이 있었죠. 김여정이 뭐 한마디만 네. 하면은 여기에서 바로 복명복창이라고 하듯이 그 김여정의 말을 뒷받침하는 입법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공산당이 쓰는 통일 전선 전술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제가 볼 때는요. 통일 전선 전술이라는 게 우리 공산당 세력이 만약에 약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들의 아군, 그러니까 꼭 편이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우호적인 당, 우리한테 우호적인 기업, 우리한테 우호적인 시민 단체, 우리한테 우호적인 노동 단체 등등을 포섭해서 우리들이 외치는 말들 이것을 적국에서도 동조하게끔 만들어내는 전술이죠. 이거는 지금 북한의 전술이 아니에요. 이건 레닌이 1922년도에 이거는 그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공산당 전체에서 기본 전술로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통일전선 네. 전술. 여러분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의 말씀을 지금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아마 이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무릎을 치시고 손뼉을 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저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건가라고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원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오늘날 번창을 하게 된 세 가지 커다란 축이 있는데 하나는 자유주의, 하나는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인데 이것이 1945년 이후 지금까지 지난 80여 년 동안 끊임없는 체제 전쟁을 해왔다라는 시각 속에서 그동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고 그것이 오늘날 작년 12월 3일부터 지금의 2월 25일에 이르기까지 이 계엄과 탄핵 국면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을 왜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이라고 했던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 지식인 사회 중에서 그 적지 않은 인사들이 체제 전쟁으로 지금 국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진행자인 저도 쉽게 수긍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이 사람들을 다 김일성주의자라고 우리가 지금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뚜렷한 근거가 있을 것인가라는 대목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이제 저희가 또 김민수 대변인과 또 시간을 많이 갖고 이 문제를 더 깊게 한번 토론을 해보는 과정 속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한치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이제 이것이 지금 하나씩 침탈이 되고 있고 알게 모르게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부터 이걸 어떻게 하나 하던 끝에 그 결단으로 나온 것이 비상계엄이다. 이제 이런 결론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체가 다 김일성주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중에서 여전히 김일성주의자들이 있고 네.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지켜봐 오면서 네. 공산주의가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노동자를 해방시키고 만인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하는 세상은 아닌 걸 자기들도 알았을 거예요. 예.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랑 시장경제가 맞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일종의 지금 제가 종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최종적으로 꿈꾸는 세상이 내가 맞다고 믿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체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건 지금 이념에 의한 욕구죠. 네. 두 번째는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정말로 권력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봤습니다. 이 지난 70년 동안. 네. 그러면 반대로요. 권력에 이제 정치판에 들어서 권력에 욕심이 생긴 사람들은 여기에서 시장경제 체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몇 군만 손보면 내가 맨날 보수정당하고 저러고 싸울 필요 없이 내가 더 강한 권력, 더 막강한 권력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겠구나 하는 또 세력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내가 지금 진보인지 보수인지도 모르고 뺏짓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좌파 세력에 제가 좌파 세력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이 좌파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한 세 부류가. 네. 그럼 아직도 그 주의를 신봉하는 세력들이 지금 상당수 있고 또 여기에서 권력을 강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뺏짓한 사람들도 있다. 네. 그리고 당이 외치라는 대로 외친 사람들도 있다. 그럼 이걸 한 세 부류 정도로 봐야지 합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를 깨트리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것들이
크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게 민주주의를 정의해라라고 하면 국민의 대표를 국민이 뽑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국민이 뽑은 대표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국민의 뜻이라고 하죠. 공공선을 추구한다라고 네. 하는데 민주주의는 결함이 사실 되게 많은 제도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공공선 자체가 틀린 정의다. 틀린 명제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가 있냐. 네. 예를 들어서 모두가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라고 하자. 그렇다고 해도 이게 백신을 맞을지 말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네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공공선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결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민주주의는 반성했던 체제예요. 예. 잘못된 게 있으면 반성하고 새 걸 또 받아들이고 보완하고 했던 체제지.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체제가 맞습니다. 민주주의다. 공산주의처럼요. 우리가 절대 지존이야. 우리께 무조건 맞아야 했던 체제가 무결점주의. 아니랍니다. 예. 예. 근데 민주주의에서 최근에 이런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방금 게 고전적 이론이라면 현대에서는 뭐라고 이걸 해석하냐면 아니야 공공선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주주의는 국민 투표로부터 내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을 갖다 붙이게 되면요 북한 인민민주주의도 말이 되죠. 그렇네요. 네, 북한도 투표합니다. 중국도 투표해요. 네. 네, 단지 공산당이 주도해서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들이 국민이 선출했다라고 우기면 이것도 민주주의인 거예요. 인민민주주의인 거예요. 자 옛날에 우리가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했나요? 안 했어요. 네. 왜냐- 저절로 자유민주주의인 줄 알았죠. 그렇죠. 네. 민주주의는 그냥 무조건 자유민주주의였던 네. 거예요. 이거는 세계에서 보편화된 용어였는데 네. 지금 공산당 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걸 민주주의 우리도 민주주의야라고 하니까 이제 구분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거추장스럽게 앞에 자유를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지금 용어 전술에서 이미 밀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인민민주주의라고 안 하잖아요. 걔네들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저쪽에. 네. 근데 자기들은 우리 민주주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얘네들이 민주주의라는 용어도 뺏어갔습니다.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요. 근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민주주의에서 그러면 선거라는 제도를 뺀다라고 하면 그리고 아까 말했던 국민들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국민의 뜻을 함의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뺀다라고 하면은 민주주의가 깨지는 것인데 지금 벌써 선거에 대한 의혹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수사하지 말래요. 그럼 이거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해요. 자, 그럼 이게 지금 국민의 민주주의 체제를 이루는 근간인 선거를 깨트리는 것이다.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 뜻이 왜곡되면 절대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왜냐하면 대표로 선출된 자가 국민들의 뜻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국민의 뜻이 지금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뜻입니다. 뉴스 한번 돌려보세요. 다 국민의 뜻이래요. 자, 민주주의 제도에서요. 많은 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국민의 뜻이라는 단어로 왜곡시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진짜로 국민의 뜻이라고 하면 뒷받침된 근거가 있어야죠. 근데 근거 없이 계속 국민의 뜻입니다 하고 밀어붙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자, 그럼 이게 또 아까 말했던 자유주의나 시장 경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만 더 말해도 괜찮나요? 시간이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나요? 무제한 토론입니다. 자유주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톡 검열을 하겠다는 게 있었어요. 네. 네, 그럼 자유주의에선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개인의 자유죠. 그리고 개인의 자유고 그리고 이제 개인의 권리이고 인권이고. 네. 근데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요. 카카오톡 검열 얘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만약에 정권을 잡고 지금 이제 입법 기관을 장악한 상태인데 행정부까지 장악한다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네.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지난번에 우리가 이게 이 내란 상황을 보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란 상황을 보니 여기에 선동 세력들이 있더라. 이거 지금 여론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여론이 왜곡되지 않게 자 용어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론이 왜곡되지 않게 민의가 왜곡되지 않게. 그럼 이거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 나쁜 뜻이 아니죠. 해서 이걸 만약에 여론 왜곡 방지법이 나요. 네. 네, 여론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짓습니다. 민주당은 항상요. 노란 봉투법처럼요. 뭔지 잘 모르겠지요. 예. 여론 왜곡 방지법 등의 이름을 지어서요. 여기에 카카오톡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지금 같은 탄핵 반대 같은 주제가 나왔을 때 어떠한 기준을 들고 이건 지금 여론과 틀렸다라고 하면 이거를 지금 검열하겠다라는 법을 넣으면 이거 그때부터 자유 통제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자유주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통제시키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는요 자유주의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라면 제가 10개 법이면 체제, 자유주의, 알겠습니다. 네, 뭐 시장 경제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런 법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지금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변인께서 국회를 장악한 다수당이 몇 개의 현행법만 손보아도 금방 체제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카카오톡 검열법, 그런데 그것을 뭐 여론 왜곡 방지법 이렇게 말을 이제 그럴싸하게 회치를 해가지고 이제 잘 깜빡 모르는데 결국은 그 실질적인 내용이 카카오톡을 다 들여다보는 이제 그런 법일 수가 있고, 그런 사례는 앞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씩 더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국회 측 변호인단하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지금 각각 2시간씩 4시간에 걸쳐서 이제 통째로 전체적인 지금까지 10차에 걸친 변론들을 총합 정리하는 라운드업이라고 하죠.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거고, 이어서 이제 국회 측 소추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최후 진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이 있게 됩니다. 이제 그 시간이 아마 좀 해질 무렵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 발표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모레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김민수 대변인께서는 그건 역시 민주당에게 자충수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 마은혁이 만약 재판관에 임명이 되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또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이 다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어서, 만약 그렇게 되면 오늘 변론이 최종 변론이 아닐 수도 있는 지금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대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래간만에 지금 우리가 어느 물결을 타고 흘러가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해주셔서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봄이 오니까 뭔가 새로운 눈이 좀 뜨이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얼굴에 웃음기를 띠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엄중한 시절을,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장래를 몇십 년 아니 100년 가까이 좌우도 할 수 있는 그런 엄혹한 순간들을 지금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어떤 정치적 명운을 건 일일 수도 있고, 보수 진영과 좌파 진영의 정치적 투쟁의 그 결과가 이제 곧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김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1945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이후로 계속돼 온, 이 땅에서 계속돼 온 좌우의 체제 전쟁이 이제 또 한 곱이 중요한 분수령을 맡고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 그 체제 전쟁은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 이건 역시 대통령 한 개인의 운명을 뛰어넘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보수 진영과 그렇지 않은 반대쪽 좌파 진영 사이의 체제 전쟁이 또 한 번의 커다란 승패를 앞에 놓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